네, 최근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신인규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그리고 정규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예, 신인규 변호사는 또 결혼이 이틀 남았습니다. 공교롭게 날짜가 예. 이렇게 됐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무엇 때문에 더 가슴이 두근거리나요? 아니, 보통- 이런 경우는 무엇 때문에 가슴이 더 두근거릴까? 저는 뭐 결혼을 이제 예. 좀 늦게 하기는 하는데 그렇죠. 이제 처음 이제 하다 보니까 예. 상당히 신경 쓸 것도 많고 또 마음도 이렇게 부담도 많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 또 나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탄핵과 관련된 이슈가 그동안에도 애를 태우다가 결과론적으로 이제 제 결혼식보다 하루 전날 이제 날이 잡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원래도 8대0 인용을 외쳤던 사람이지만은 더더욱 8대0으로 나와야 제 네. 결혼식도 무사히 치러질 수 있다. 화려하게 예. 기쁜 마음으로. 근데 결혼은 생각이- 결혼은 처음 끝인 게 좋습니다. 네. 제가 그렇죠. 두 분보다는 제가 이제 한번 갔다 온 사람의 입장에서 예. 인생 선배기 때문에 그 말은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예. 이 탄핵 정국의 민심의 향방을 좀 가늠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재보궐선거에서는 역시 국민의힘이 완패를 했고요. 특히 제가 상징적으로 보는 곳은 경남 거제였거든요. 경남 거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국민의힘의 최고의 스타들, 본인들은 최고의 스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다 출동했었어요. 그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나경원도 갔었고요. 전한길도 갔었고, 총력 지원 유세했습니다. 예, 총력 지원 유세를 했고요. 저기 다 보이죠? 예, 김기현도 갔었고, 전부 다 갔습니다. 예, 전부 다 갔지만, 그렇지만, 예, 결과는 낙선이었고요. 서울 구로구청장도 그렇고, 경남 거제시장, 지금 충남 아산, 경남 거제 이 두 곳은 원래 국민의힘 텃밭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은 완패를 했고요. 완패를 한 결국에는 겁니다. 이제 경북에서 이제 김천이라고 김천 하나. 하는 이제 본인들의 텃밭 사수 TK 그러니까 하나. 과거로 치면 이제 영남 자민련화 이제 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건데 예. 사실은 뭐 피할 수 없는 국민적 심판인 것이죠. 집권 여당으로서 완전히 무능력했고 이 계엄 이후에도 뉘우치기는커녕 여전히 뭐 대통령을 지키자 이런 모드로만 갔기 때문에 뭐 얻을 수 있는 표가 없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지금 뭐 표차가 한 25에서 30%까지 나는 경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TK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기기가 매우 좀 어려워진 그런 성적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거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지역을 이제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여기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수 정치의 텃밭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예. 지역 특성상 또 바람이 불면은 충분히 민주 그리고 진보 세력이 탈환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탈환을 하는 지역이고 역대 이제 거제 시장들의 이제 소속이 어디였는지를 쭉 보시면은 그거를 아실 수가 있고요. 옛날에는 가령 뭐 이제 상당히 이제 뭐 진보 정당 소속의 이제 후보가 상당히 득표를 얻기도 했고 또 그 전에 이제 민주당 소속의 거제시장이었다가 지금 다시 나오셔가지고 이제 뭐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바람이 불면 바람이 이제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면은 이 무게추가 왔다 갔다 하면은 충분히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인데 관건은 그래서 이제 여기가 바로미터다라고 보는 건데 관건은 무게추가 어디로 기울었느냐에 대한 그 바로미터가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 보수 정당에 내노라 하는 스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내가 텃밭이면 가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안 갈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지켰어야 되는 거죠. 거제를 지켰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56대 38이야.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건데 그게 예. 아니 지금 원사이드하게 졌지 않습니까? 원사이드하게 졌어요. 그래서 진짜. 사실 요게 보여주는 바는 앞으로 국민의힘은 여기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더 힘들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여기가. 현장에 갔던 나경원 의원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본인이 국민들 앞에 저렇게 외치는 윤석열 기각동원 예. 각하라고 하는 것이 민심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그것도 경남 거제에서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거 하나 상황 파악이고 두 번째 본인들의 처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 주제 파악이지 않습니까? 둘 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 자 윤석열에 대한
최종 탄핵 선고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전히 이 사람들은 각하를 기대하고 기각이 된다. 뭐 4대 4다, 5대 3이다. 아니면 심한 사람은 8대 0 각하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건지 정말로 정신 좀 차려야 된다. 준엄한 심판을 당신들이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준으로 지금 보수 정당의 그리고 지금 보궐선거를 또는 윤석열 탄핵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이들의 이제 실체적 수준과 역량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부산시 교육감도 51.1%의 득표율이었기 때문에 이제 부산은 조금 이제 위협적인 부분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보수 후보가 지금 이제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예. 다행히 이제 진보 후보는 단일화가 된 건데, 근데 보수 후보의 이제 그 득표율을 합치면은 거의 이제 48% 가까이 될 거예요. 48% 정도. 49% 그쵸. 가까이 되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쪽이 지금 단일화가 됐다고 하면은 사실 아슬아슬한 승부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랬군요. 네,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게 부산의 여론이나 이런 게 사실 이번에 투표율도 낮고 그랬는데 이런 것까지 종합을 해서 보면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고 지금 탄핵이 목전에 있고 사실은 그래서 보수층이 이게 뭐 그렇게 열광적으로 이 투표장에 나오고 뭐 이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했다는 것은 보수 후보가 예. 더군다나 이 정승윤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권익위에서 권익위 부위원장 출신이죠. 그렇죠. 이 디올백 받은 거 김건희라는 김건희라는 사람이 디올백 받은 거 이런 거 막 정당화하고 뭐 이런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40%나 얻었어. 그렇죠. 그리고 뭐 교육에 대해서 뭐 무슨 뭐 할 말 없는 사람 아닙니까? 검사 출신이야. 그렇죠. 검사 출신이고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교육감에 가가지고 그 학부모들이나 교사들한테 디올백 받아라 이럴 사람이지.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심지어 무슨 자칭 목사라는 사람한테 무슨 뭐 이 격려를 받고 거의 무슨 뭐 이런 그렇죠. 축복을 받고 요렇게 해가지고 그런 선거운동을 했는데 지금 요 정도 따라 붙은 거거든요. 다만 투표율이 낮았기 때문에 막 대선처럼 불이 붙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이 민주 시민들이 진보적인 어떤 유권자들이 다 나오는 환경에서는 크게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요 수치만 갖고 보면은 이 부산은 또 안심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부산의 민심은 크게 뭐 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근데 저도 뭐 부산교육감 같은 경우는 예. 이제 보수 쪽으로 이제 성향을 분류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뉘어졌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분리해서 봐야 되겠지만은 아까 그 아산하고 거제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이게 지금 보궐선거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서 뭐 통계값을 그대로 산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냥 산술적으로 지난 지방선거와의 표심만 변화를 봐도 지금 뭐 거제 같은 경우도 56대 38 이번에 나왔는데 한 20% 가까이 그렇죠. 차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난번에는 거의 비등비등했었어요. 45대 45로 거의 비등비등했었고 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었던 지역에서 지금 10% 이상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민심의 격차 이거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 아마 국민의힘이 해결 저는 못할 걸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우리가 선거 이제 당장 내년부터 지방선거 치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마 이제는 선거를 통해서 뭔가 공적인 권한을 득하기가 이제 국민의힘은 거의 뭐 매우 불가능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여기에 딱 한마디만 제가 덧붙이면은 거제나 이런 데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민주 진영, 진보 진영의 우호적인 조직표가 강하게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도 좀 이제 같이 놓고 판단을 하면은 당연히 저는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대로 여론이 상당히 영남 지역에서도 사실은 영남 지역의 지난번에 총선 결과 보면은 대단히 우호적이지 않았잖아요. 민주당과 범진보 진영에 있어서 그렇죠. 대단히 우호적이지 않았지만은 그게 어쨌든 간에 당선자도 배출하고 지금 상당한 격차로 이길 정도로 크게 좋아진 거는 맞는데 또 투표율이 낮은 상황에서 강력한 조직 기반이 있는 지역에서 또 거둔 승리이기 때문에 또 이것만 가지고 방심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렇죠. 상황은 또 아닌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섬세한 어떤 전략들,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려한 이 전략들이 앞으로 선거에서는 여전히 이제 필요한 것이다. 이 승리를 다져가는 게 이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서울구청 구로구청장 선거에서 자유통일당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 안 나와서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그쪽이 32%인가 가져갔죠. 자유통일당이 32%인가 가져갔을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또 의미 있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국민의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극우화가 진행되는 건가, 유권자의 극우화가 진행되는 건가? 그러니까 일체화된 거 아닙니까? 그쵸. 국힘을 찍거나 예. 자유당을 찍거나 뭐 어느 후보든 한 명이 있으면 아무나 찍어도 우리는 같은 당이다. 정체성 면에서 전혀 다를 게 없다. 아. 국힘이 이제 그만큼 우경화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표정이 이제 일종의 그 징표가 될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자유통일당이 계속 이제 지방선거에도 후보 내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무시하고 1% 2% 얻는 정당이 아니라 국힘이 이 사람들하고 단일화를 해가지고 민주당에 맞서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이번에 딱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은 어제 정광훈이라는 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이번 대선 후보는 김문수 아니야. 땡땡땡이야. 50대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땡땡땡 50대야. 이제 이렇게 50대.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밥글에 그런 게 이번에 있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가장 정치적 이익을 많이 획득한 데가 누구냐? 자유통일당. 그다음에 아스팔트, 극우 세력. 자, 이게 지금 구로구청장 선거에 딱 나타난 걸 보면 야, 국힘이 이제 이게 컨트롤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고 오히려 국힘한테 달라들 수도 있다. 달려들 수도 있다. 그 우리야 정치적 지분 내놔라고 했을 때 이번 대선 국면도 어떻게 할지. 그래서 자유통일당이라고 하는 매우 비상식적인 정당을 국힘이 엄청 키웠죠. 제일 앞장서서 키운 사람 누굽니까? 윤상현, 나경원 이런 사람 키웠잖아요. 윤석열이 키운 거죠, 사실은 또. 자, 뿌리는 윤석열이고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을 이제 부추기고 계속 이렇게 에스컬레이션 시켰던 사람은 저는 이제 그 두 사람이라고 보는데 그럼 윤상현은 진짜 국힘에서 계속 정치를 할 것 같습니까? 나경원 앞으로 어떻게 뭐 이런저런 이제 질문들이 연속해서 이어지니 자유통일당의 존재감은 보수에서 극우 정당의 탄생과 국힘의 약화와 그대로 연결되는 지점의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보수라는 게 지금 뭐 보수도 없습니다만은 네. 그냥 소위 말해서 태극기 세력이라고 예를 들어 극단 그렇죠. 세력, 예. 단체제 세력으로 저는 좀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을 제가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자유통일당이 부상해도 별로 국민의힘하고는 마찰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국민의힘이 자유통일당에 먹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김문수가 뭐 약 보수로만 놓고 줄을 세워 보면은 가장 월등히 높게 나오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뭔가 다른 칼날을 가지고 가야 자유통일당하고 뭔가 경쟁을 하면서 뜨거워하면서 서로 이런 밀고 당기기가 있는 건데 거의 국민의힘이 지금 먹혀버린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찰이 앞으로 생기기나 할까? 저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만약에 자유통일당화 됐다면 그럼 국민의힘은 망하는 거죠. 그렇다면 망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서 도저히 이렇게 망하는 꼴은 못 보겠다라는 일부 세력들이 아마 이제 뭐 나오든지 뭔가 내부에서 거칠게 이제 대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국민의힘이라는 게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자유통일당에 먹힌 것 같기도 하고 아무 칼라가 없는 그냥 무색무취한데 오로지 권력만을 집착하는 불나방 집단처럼 지금 돼버렸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이 저는 앞으로는 자유통일당에 먹혔든지 아니면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그만큼의 버틸 체력조차 없는 집단 아니냐. 저는 금방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왜 했습니까? 구로구청장이라고 뽑아놨더니 나는 구청장 하는 것보다 돈이 더 좋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주식 백지 신탁 하기 싫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만둔 거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자기가 이제 뭐 보수 유권자고 국민의힘 지지자고 해도 투표하기 싫을 겁니다. 그렇죠. 또 찍어주기 싫을 거예요. 보수 그렇겠죠. 후보를. 그래서 안 하든지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 후보가 뭐 나오지도 않았지만은 나왔다 하더라도 굉장히 득표율이 낮았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는. 그래서 보수 후보가 누가 나왔든지 간에 득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국면에서 더군다나 국민의힘 소속의 국민의힘 지지 성향의 유권자가 봤을 때 자기 후보는 또 심지어 없어요. 없는 상황에 아무리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이 가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없으니까는 자유통일당 후보를 찍어주세요라고 하더라도 자기 당 후보가 없는데 자유통일당 후보를 그냥 찍어주지는 않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도 보수 후보를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득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라 자유통일당 후보를 찍으라고 하니까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낮아져야 되는 게 지금 30% 이상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거의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국민의힘 찍는 거나 자유통일당 찍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난 거예요. 여기서. 이념적으로 동질된 그렇죠. 집단. 별 차이가 없다. 굉장히 슬픈 얘기겠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 입장에서 더 이상 찍을 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보수 그렇죠.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망해가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별 들 차이가 겁니다.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뭐 두 당이 합치든지 아니면 이미 실질적으로는 합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중당적인지 여부는 우리 확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중당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경선에 이 대선 후보 경선이나 이런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보면은 거의 이제는 뭐 일체화됐고 일체화 앞으로 더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거와 관련해서는 전남 담양군수에서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당선을 됐습니다. 904표 차긴 한데 민주당 후보를 꺾었다는 건 나름대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이런 지역에서의 이제 이런 선거는 예. 이제 그 동안의 맥락을 좀 봐야 되는데 맥락이 뭔가요? 이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사실은 지금 조국혁신당 후보가 그 동안 담양에서 좀 그 지역 정치를 계속 해오신 이제 분이고. 아, 조국혁신당 후보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후보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울 갔다 오신 분이고. 아, 서울 갔다 오신 요런 분. 차이가 있는 데다가 예. 이게 아무래도 지역에서 계속 이 정치 활동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서울에 갔다 온 사람 껴서 같이 이제 경선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선을 하는 과정에 좀 이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선에서 진 사람이 불복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인정 못해. 조국혁신당 후보 지지할 거야. 근데 이게 민주당 경선에서 진 사람이 조국혁신당 후보를 지지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은 민주당 후보는 서울 갔다 오셨기 때문에 지역에 물론 민주당 지지 기반이 있는 민주당의 당 지지 기반이 있는 것입니다만은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 조직 중에 일부가 또 지금 경선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분의 그분이 영향력 발휘하는 또 조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쪽에 이제 조국혁신당 후보 쪽으로 이제 지지를 또 표명한 측면이 있을 것이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국혁신당 후보는 또 거기서 담양군 의원도 하고 담양군 의회 의장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 또 뿌리가 쭉 있으니까 인물의 문제일 수 있다. 당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경선에서의 문제와 그다음에 인물에서의 문제, 조직 기반의 문제, 동네에 이런 게 합쳐져가지고 요 900 몇십 표 차이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인 측면이 있는 거여서 요 지역의 맥락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근데 저는 조금 예. 생각을 달리하는 게 물론 예. 그런 요인도 꽤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더 본질적으로 지금 조국혁신당이 당 지지율이 3, 4%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그렇죠. 당이 호남에서 저렇게 이변을 만들 정도 결국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을 하나 냈거든요. 게다가 지난 지방선거나 이런 조국혁신당이 그러니까 그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과의 그런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꽤 가까운 격차로 조국혁신당이 꽤 올라온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30%, 35%. 그러니까 지난번에 재보궐선거 때도 조금 아슬아슬하게 조국혁신당이 떨어졌고 이번에는 급기야 이제 역전까지 하게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인물 경쟁력 그것도 꽤 중요한 부분인데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지역적 기반 거기서 어느 한 인물의 지지 선언 가지고서 이거 승패가 뒤바뀔 정도라면은 전 좀 더 뭔가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 지금 담양 지역의 이계호 의원 지역구고 여기 지금 그렇습니까? 4선인가를 아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계호 의원 아까 이제 그래요? 장관도 하셨고 상당히 경륜 있는 분이신데 검사 출신 아닌가요? 이제 행정고시 출신이죠. 행정고시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출신이었습니다. 말씀은 뭐냐면 민주당에 대한 저는 호남 정치가 좀 수명을 다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담양 지역처럼 이계호 의원처럼 이렇게 오래 해오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독점에 대한 반발이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표는 매일 줬는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이런 독점에 대한 좀 화가 나 있는 호남 민심이 분명히 있는 거고. 저변에 그런 민심이 있을 수 있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호남에서 인물이 안 나온다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지. 그러니까 호남에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네. 정말 인물을 키워주고 이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호남에서 다선이거나 아니면 그냥 완전히 초선. 근데 초선은 이름도 잘 모르겠고 존재감도 없는 초선. 서울에서 검사나 판사했던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호남 정치가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은 본인들의 텃밭이고 자기들의 지지 기반인데 그 지지 기반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러면 정치를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전 여기에 대해서 호남 유권자들이 지금은 지속적으로 저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호남 저는 대선 유권자들이. 때는 당연히 네. 민주당에 저는 몰표 준다고 보거든요. 전략적으로 하겠지만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민주당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독점이거나 아니면 초선으로 그냥 자기들끼리 논아먹는 식의 이런 호남 정치의 그렇지.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은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것도 기득권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 안 바꾸면 저는 호남 민심이 상당히 좀 이반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좀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는 내년 지방선거 때 어떤 방식으로 공천해야 되는지가 이게 나왔죠. 아, 그래요? 사실은 이제 전형적으로 이 지역 또 국회의원이 기득권 구조, 호남 기득권에 안주해서 이 사람은 영남에 있으면 100에 100% 국힘의 국회의원 했을 것이다. 자신이 호남에 태어났기 때문에 민주당 한 것이지.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공관 기득권 구조 문화를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혁신 역량으로 한번 뛰어넘어 보려고 지난번 총선 때도 많은 사람이 도전했지만 결국에는 이해호 앞에는 다 무너졌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담양 지금 군수 보궐선거가 열리니까 야 이름 인물 제대로 내놔 얼마나 요구가 많았겠어요. 그렇지.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더라도 그냥 이익을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국혁신당 쪽으로 가면서 민주당에 대한 일종의 심판 투표를 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게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 쪽은 어떤 인식을 하고 있겠느냐. 훨씬 더 호남이 강력하게 새로운 인물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면 이제 내년 지방선거 때 호남 자 군수 어떻게 합니까? 어느 군에 가면 1년에 한 번씩 구속돼 가지고 보궐선거를 3번 4번씩 치른다. 이게 말이 되나? 왜 호남에만 그렇게 선거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완전히 물갈이하고 원판을 뒤집는데 동력으로 써야 한다. 저는 조국혁신당이 잘해서 이겼다기보다는 민주당이 잘못하면 호남에서도 얼마든지 패배할 수 있는 것이고 맞아요. 조국혁신당은 아무리 잘하더라도 민주당이 잘했을 때는 이기기가 어려운 구조인데 결국 민주당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계기로 이제 공천 혁신 혁명들을 만들어가는 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요 말씀들에 한마디 덧붙이면 예. 이 조국 혁신당 후보는 뭐 어디서 왔겠습니까? 조국 혁신당 당선되신 분은 뭐 하늘에서 떨어졌겠습니까? 원래 민주당에서 정치하시다가 그렇겠지. 공천 이런 이유로 그렇겠지. 공천이 안 되니까 무소속 네. 나가서도 당선되고 네. 그다음에 무소속 나가서 당선된 다음에 복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고인물이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안 좋다 이래서 공천 못 받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신해 보인다. 사실은 참신하지 않죠. 그러니까 참신하지 않는데 참신해 아니, 보인다. 이게 아니, 문제야. 아니 근데 동네 어. 사람들도 참신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요.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참신해 보이는 이유는 아까 이런저런 지금 아니, 근데- 말씀하신 정계한 대표나 신은규 변호사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예. 말씀 일리가 있는데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지역에서 그러니까는 몇 가지 이제 중층적인 구조가 있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이깁니다. 지역에 구태인데 그래? 제가 이 당선되신 분이 지금 구태다라고 이제 뭐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네. 구태 정치인이라고들 불리는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지역의 그런 뭐 여러 지금 말씀드린 무슨 뭐 경선 불복이라든지 뭐 하라든지 뭐 등등등의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등에 업고 어쨌든 예를 들면 이긴다라고 가정하면 이기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천 혁신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민주당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동안 이제 중앙 무대에 있었는데 고향이 예를 들면은 뭐 어디다 뭐 어디 순천이다 뭐 이 순천에서 뭐 이 선거가 있다고 하면은 이 새 인물이다라고 해서 꽂는 거예요. 꽂아요. 그러면은 이게 새로운 인물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꽂은 사람이 지는 거예요. 구조가. 아, 그렇게 꽂은 사람이 집니다. 지금 상황이. 예.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꽂은 사람이 뭐 이기는 일도 있고 지는 일도 있는데 그게 좌우되는 논리가 이 지역의 기득권에 져갖고 이 지역의 기득권에 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호남 정책 혁신이나 이런 게 근본적인 구조에서 가능하려면은 이 민주당의 호남에서의 어떤 그 자원 투입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그 동네에서의 새로운 인물을 그 지역에 뿌리 내린 상태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말씀드렸듯이 중앙에서 뿌렸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그게 아니라 거기서 뿌리를 받게 만들고 거기서 이제 키워야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여기 이제 리턴 매치 합니다. 그대로 아마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키우는 것들이 필요한 건데 그러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이런 일이 되는 건데 그거를 사실 지금까지 제대로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호남의 문제만은 아니고 영호남, 충청도 다 똑같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거 뭐 참신한 게 아니고 정확히 본 것 같아요. 김연아 평론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들어오는 사람도 고인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제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게 네. 그러니까 호남 정치, 그러니까 호남에 계신 유권자분들이 불만은 있는 거예요. 불만이 뭐냐? 아까 제가 그렇지.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 부류는 한 카테고리는
여기서 그냥 4선 5선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담양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 아니 그러면 4선 5선 했으면은 지역 관리도 잘하고 지역에서 신망이 높으면 네. 사실 이런 군수나 이쪽 행정 조직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의 조직 가지고도 선거 치르거든요. 특히 재보궐 같은 경우는 조직 동원이 훨씬 더 이거는 유리한 선거판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이 이겨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또 한편 아마 광주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광주나 이런 쪽은 초선 의원들이 많아요. 근데 초선 의원들이 보통 그 지역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학교는 나왔겠지만 서울에서 한 30년 살다가 또 내려가거나 뭔가 이렇게 스펙을 얻어와가지고 나 고향 사람이야 라고 또 내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려왔지만 그 지역도 실정도 모르고 또 지역에 또 기득권 체제들이 있잖아요. 거기랑 그렇지. 또 손을 잡고 가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호남에 있는 유권자분들은 너무 답답한 겁니다. 이게 정치가 안 바뀌고 한쪽은 고이거나 한쪽은 새로워는 보이는데 전혀 새롭지 않은 고인물. 왜 이렇게 계속 챗바뀌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혁신이나 개혁이나 뭔가 역동성을 지금 바라고 또 호남에서도 대선 주자급의 역량 있는 인물이 좀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전 이거를 어디서부터 좀 보냐면 2016년도에도 안철수 국민의당이 한번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그 진원지도 호남이었어요. 그랬죠. 뭐 여러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내재된 변화에 대한 열망, 특히나 호남이 이 전략적 투표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많이 분출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너지가. 그게 뭐 노무현 대통령 옛날에 노풍의 근원지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그 호남 유권자들의 정치적으로도 전략적이고 민감한 그 높은 수준을 지금 민주당이 얼마만큼 만족시키고 있느냐를 좀 저는 대비를 해봐야 될 것이다. 이걸 만약에 대비해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을 못 해내면은 앞으로도 조국 혁신당이 계속 어느 정도 공성전에 대한 도전을 하겠죠. 그러면서 저는 아마 호남 정치가 좀 경쟁 체제로 갈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인물 중심으로 이제 판이 좀 정해지면 정당 이전의 인물도 좀 쳐다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신인이 무조건 좋다거나 또는 뭐 연륜이 많은 사람이 무조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거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데 지금 윤석열 단핵 국면에서 6선 추미애 의원 그리고 4선 지금 서영교 의원 3선 전현희 의원 그리고 제가 지금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 의원 같은 경우 몇 선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도 정치를 오래 하셔서 보니까 한 5선 하셨더라고요. 구선 같은 그리고 9선이고 뭐 최연장자신데 그런데 이제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민심을 읽고 지금 정치를 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계호 의원에 대해서 저는 사적 감정이 전혀 없는데 이분이 정말 호남 정치를 이렇게 세우고 바꾸고 새로운 피도 수혈하고 또 기존에 있는 인물도 더 역량을 키우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안이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니었나. 자, 자기 지역구에서 하는데 조국 혁신당에 졌어요. 후보 공천에 문제가 있던 평소 지역구 관리가 문제 있던 저기는 또 보궐선거니까 더욱더 조직이 많이 동원되는 선거였을 텐데. 그렇겠지. 그러면 이계호라는 한 정치인의 평가가 어떠냐고요. 민심에 대한 평가, 호남에서의 평가. 진작에 좀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 저는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혁신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라고 따라가줘야 하는데 자기가 주도할 수 있다. 아, 나 경험적으로 내가 더 옳은 거야. 나 지금 틀린 적 없어. 지난번에 그렇게 많이 나를 경쟁하려고 덤벼들었지만 내가 다 이긴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던지는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내년에 공천할 때 민주당 지도부 또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상황으로 좀 인식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호남 유권자분들이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나 애착은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국 혁신당을 이번에 담양에서 선택한 것도 민주당에게 저는 보내는 하나의 뭐 회초리, 하나의 사랑의 매, 뭐 애정의 매 아니냐. 좀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어서 좀 민주당이 요한 남은 1년 동안에 정말 뼈를 깎는 노력과 자성을 좀 하지 않으면 저는 호남 유권자들의 그 높은 정치적인 요구 사항, 그렇죠. 그 니즈를 저는 만족시키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많이 좀 이 부분은 긴장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호남의 음식처럼 굉장히 좀 델리커시라고 하잖아요. 예, 맛있는 음식을. 근데 이제 델리커시가 델리키트잖아요. 이게 굉장히 좀 까다로운 입맛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충분히 그 사람들에게 유권자들에게 하려면 그 지금보다는 조금 진보되고 개혁적이고 그러면서도 모든 거를 좀 맞춰주는 그 입맛을 맞춰주는 그런 후보, 정당, 정책들이 나와야 될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이제 호남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역전의 용사에서는 승복 선언과 관련해서
뭔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뭘 쓰고 있다라는 어떤 정보 그리고 취재를 이야기를 하셨었고, 근데 오늘 이제 겸공에서는 그거 아니다. 라는 주장들이 또 나왔습니다. 뭐 지금 아예 뭐 인용이 되면 우리는 그러니까 대통령은 싸울 생각이다. 윤석열은 싸울 생각이다. 이 주장이 지금 맞부딪히는데 어떻게 그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까? 이제 취재를 각자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100가지 방향에서 취재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은 지금 파면 선고가 되었을 때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국 메시지를 낼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공성전을 하듯이 거기서 버티면서 끝까지 외부의 극우 세력들을 결집시켜서 투항하지 않고 저항을 할 것이냐. 이제 여기에 대한 것들은 뭐 윤석열 그냥 나와서 포기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뭐 의견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저는 그것이 아니다. 내부 취재해 보니까 이미 성공 메시지 지금 쓰고 있다. 한 사람이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몇 사람이 참여해서 다만 어떤 방식으로 성공 메시지를 담을 건지를 신중하게 고려하는데, 왜 그러면 윤석열은 지금 이제 대세를 인정하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8대0이든 7대1이든 받아들이고 가느냐. 결국 이제 형사사건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만약에 내란죄의 혐의를 본인이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닙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버티다가 내부에서 저항을 한다. 이러면 이게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내란 혐의가 더 분명하네라고 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결정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승복, 불복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전달되었고 이것을 수용했는데, 그러면 이게 기세등등하게 좋아, 내란죄 그냥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받아들일게, 한번 가보자, 이런 게 아니고요. 분위기는 아예 초토화되어 있다.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라는 걸로 가고 있어서 매우 지금 현실 순응적으로 바뀌고 있는 징후들이 내부의 정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다, 취재를 했다라고 하니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여러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면전을 할 것이다, 저항할 것이다라고 하는 분들은 정말로 내부에서 나온 정보인지, 아니면 바깥에서 용산의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더라라고 추정하면서 한 사람에게 취재를 한 것인지는 진위 여부는 따져보겠습니다. 내일 파면 선고가 나고 난 뒤에 윤석열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는 이제 그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정기환 대표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요 관련해서 승복 메시지를 쓰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뭔가를 들으신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러면은 뭐 너무 복잡한 일이 내부적으로 생길 거니까 쓰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쓰고 있는 거는 분명하다. 그리고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취지가 된 것이다. 예, 여러 사람이 지금 쓰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즉각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머뭇머뭇하거나 또 지체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실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내란죄 사건에만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돼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김건희가 본인도 빨리 나가고 싶어 한다. 그리고 경호처의 경호 기능이 사실상 중단돼 있다. 내부의 알력이 아니라 아무도 움직여서 무엇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경호처만 그렇느냐? 부서실도 비슷할 것이다. 그래서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이 지금 바깥으로 흘러나와서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예전 같으면 불러들여서 누가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본색원을 했을 텐데 그럴 정도의 에너지도 별로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 또 그것이 바깥에 나갈 거기 때문에 아예 접촉면을 매우 좁힌 상태에서 지금 집거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근데 저는 뭐 오늘도 또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저 여기 오면서도 또 밖에 상반된 걸 또 두 개를 동시에 받았어요. 그래? 아니 그러니까 뭐 8대0이라는 썰과 또 5대3인데 또 5가 각하설을 또 누가 보내줘가지고 아니 뭐 저는 이제 5가 각하야? 5가 각하래요. 네. 뭐 김영두 정정미 재판관이 뭐 돌아서서 각하.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가면 참 이거는 예상이 어렵고, 전 내일 승복 부분도 어떻게 보냐면요, 우리가 핵심 정보와 주변 정보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핵심 정보와 주변 정보. 예. 그러니까 주변 정보는 격까지는 떼야 돼요. 그리고 핵심 그렇지. 정보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증해 봐야 되는 게 이게 과연 진정한 정보냐 아니면 역정보냐도 또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제가 지금 딱 보면은 핵심 정보도 아닌 주변 정보의 역정보 같은 최악의 정보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이걸 혼란스럽게 하거든요. 저는 내일 승복 여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이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그건 팩트잖아요. 어떻게 해왔습니까?
개겼지. 지금까지 계속 네. 개겨왔고 부정해왔고 불복해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윤석열의 성향에 맞게 대응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일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을 꺼내줬을 때 바로 저는 그때 정광석과처럼 떠올랐던 생각이 야 이거 탄핵에서 인용이 나와도 윤석열이가 안에서 알박기 하면서 시위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윤석열이 내일 승복해주면 그건 뭐 당연히 그냥 지나가는 일이지만 예. 저는 최악의 상황을 대변할 겸 대비할 겸 지금까지의 윤석열 스타일로 해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헌재에 관해서도 왜 이걸 가지고도 제가 처음에 뭐 여러 가지 각하설, 기각설, 뭐 5대3 대드락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왜 동의를 못했냐면 정보 자체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가장 정확하게 보는 정보는 딱 하나입니다. 공식적인 거 딱 하나. 그게 뭐냐? 한덕수 총리 때 썼던 결정문이 있어요. 거기에 나온 정보는 100%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기반으로서 추론을 하고 어떤 전략을 세우는 건 맞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재판관의 뭐 사위인데 장인어른이 누구다. 물론 저는 감정적으로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군사정권에 복무했던 사람의 사위가 헌법재판관이 되느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는 동의가 안 되고 화가 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거야라고 전제를 해버리기 시작하면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역정보가 되거나 뭐가 왜곡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핵심 정보와 주변 정보를 좀 가려서 봐야 되고 핵심 정보도 역정보일 가능성을 늘 열어놓고 저는 검증을 하면서 가야 되고 전 내일 윤석열이 자기 발로 곱게 걸어 나올 가능성은 좀 매우 좀 낮지 않냐. 자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김건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가 매우 중요할 거예요. 내일 수용 여부는 윤석열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그 비상계엄을 비롯해서 1년의 내란 사태를 주도하는 과정을 보면 김건희가 설마 했겠느냐라고 하지만 많은 정황 증거들이 나왔고 증언도 있습니다. 그런 김건희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판단하고 수용하면서 내란죄 피해가는 거 본인의 지금 수사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제 봐야 하고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지금 5대4 각하다라고 해서 아침에 막 찌라시입니다. 미확인 정보 막 돌아다녔잖아요. 예. 동시에 오더라고요. 동시에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헌법재판소 출입 기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법조기자단에서 이렇게 분석했다고 그게 나왔어요. 또 우리 지금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도 아마 이런 정보를 받아봤을 건데 야 이게 어떤 거냐 100% 가짜뉴스고 자 출입기자단 헌법재판소의 출입기자단은 자 간사도 있고 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정보가 없는데 흐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똑같다. 이제 이게 아침에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취재를 해서 정말로 이게 법조기자단에서 나온 거냐 절대 아니고 100% 가짜뉴스다 그러면서 히읗을 저한테 3개를 보냈어요. 허허허 이렇게 이제 보냈던데 그걸 보더라도 누군가 작업을 해서 이게 올릴 수도 있고 왜냐하면 하루 동안 남아 있으니까 이걸 그렇죠.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정보팔이를 해야 되는 수도 있고論해야 돼. 또 본인이 뭔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추론인지 아니면 논리성이 있는 건지 저는 최소한 근거는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거의 뿌리는 저는 팩트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지금 흐름이나 상황은 오늘 아침에 나온 그 정보로는 100% 거짓이다라고 저는 주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팩트는 한덕수 판결문이라고 했거든요. 그건 네. 왜 팩트냐면 아니 결정문을 썼잖아요. 거기에 나타난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이 사고 방식은 바뀌진 않을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김복형 재판관의 상당히 그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쪽의 스탠스, 정계선 재판관의 인용 스탠스, 나머지 4명의 위헌은 인정하지만 한덕수를 복귀시키는 스탠스, 나머지 2명 정영식, 조한창의 아무 말도 안 하는 회피 스탠스 이렇게 지금 5가지로 나눠놓고 그러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이제 저는 지금까지 가장 공신력화된 네.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제가 법조기자들한테 한 말씀 드리면요. 저도 이제 법률가고 제가 아는 변호사가 적겠습니까? 저도 헌법재판관을 제가 한 명은 현직을 알고 한 명은 제가 퇴직한 헌법재판관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제가 지내오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뭐 여기서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말씀드리면 좀 알아보려고 제가 청첩장도 보내야 되고 하니까 청첩장도 보내면서 결혼식을 알리는데 네. 마음은 제가 이렇게 먹었습니다. 아, 대화가 되면 한번 슬쩍 물어라도 봐야겠다. 분위기라도. 뭐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그분들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지. 청첩장을 보내는 순간 이분들이 제 마음을 읽었는지 동시에 네. 저한테 사적인 연락은 자기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조심하는데 뭐 현직은 그렇다 치고 아. 전직 헌법재판 전직도. 재판 연구관
재판 연구관. 전직 오케이. 연구관. 예. 전직 연구관도 지금은 이제 현재 없거든요. 뭐 퇴직한 지 좀 됐기 때문에. 근데도 조심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법조 기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알길래 가서 모르겠어요. 뭐 어떤 뭐 입이 가벼운 재판관 연구관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연구관들이 그렇게 쉽게 내부 발설하지 않고 이게 얼마나 준차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전직은 지금 상황이 뭔지를 관심 몰라. 아니, 그 전까지만 몰라, 알죠. 아예. 퇴직 전까지만 아는데 꽤 어. 최근에 그 퇴직을 한 거니까 그래서 저도 제 개인적인 연락하는데도 먼저 선제적으로 저한테 사적인 연락 자기들은 좀 안 한다고 얘기를 먼저 해올 정도로 친분이 있어도 그렇게 지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좀 밭글은 뭐 그렇지. 제가 그만하라고 무시하면 해도 됩니다. 예, 너 하겠지만은 밭글은 너무 흔들리실 필요 없다. 진짜 헌법재판 연구관들 관련자들은 지금 굉장히 극도로 조심하고 있다. 제가 청첩장 주면서도 좀 무색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조심을 좀 근데 하더라고요. 요 부분만 한 가지만 좀 짚을게요. 승복을 하냐 마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이제 그것도 일종의 이제 프레임이니까 승복을 하냐 마냐에 따라서 우리가 감읍하거나 아유 대단하다 승복해줬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김연아 평론가. 밭글은 여기서는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밭글은 이거 하면서도 제가 3개씩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글 신경 쓰지 마시고 세 개 만들어 가지고 막 아무데나 보내면은 그 뭐 일파만파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일파만 퍼지는 거 일도 아니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다음에 이제 승복은 지금 말씀하신 거 도식화시키면 이런 거예요. 윤석열 인생의 1차 목표 대통령을 지키는 거 그쵸? 2차 목표 사형을 안 당하는 거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상황은. 예. 근데 1차 목표를 버티는 거는 사실은 물 건너 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봐야죠. 예, 못 지키는 거 아닙니까? 예, 못 지켜. 그렇죠. 그러면은 이 못 지키는 거를 억지로 그냥 뭐 계속 있을 거냐? 억지로 계속 못 지키는 거지만은 붙들고 계속 끝까지 어떻게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관저에서 막 안 나가. 네, 안 나가고 이제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은 정기화 대표님이 이제 취재하셨다는 그 내용처럼 이게 1차 방어선에서는 일단 물러나고 1차 방어선에서의 태도를 근거로 해서 2차 방어선을 좀 더 방어를 강화하느냐 요것에 대한 지금 판단 차이다. 그렇지. 이 양쪽의 설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차 방어선에서의 이제 대통령직을 잃는 거는 상당히 이제 유력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계속해서 드는 게 그러니까 8대0 인용일 거라다라는 거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상대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오늘 중앙일보를 보는데 강찬호 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투머치 토커. 강찬호 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댓글 같은 얘기를 하는데 예. 복수의 소식통한테 들었답니다. 8인의 재판관들 평의를 하던 그때 돌연 고성이 터져 나왔고 문영배 재판관이 평의가 끝난 다음에 나와서 판결 준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순간에 4일날 선고를 한다라는 얘기가 돌기 시작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거의 이제 그 4일날 임박해서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이제 이걸 이게 결정한 게 이제 31일이 된 거고 그 다음 날 1일 오전에 이 재판관들 평의를 열었는데 이게 30분 만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불려간 이 헌재 직원이 거기 불려갔는데 이 문영배 재판관이 4일 오전 11시 선고합니다. 됐죠?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누군가 어떤 재판관이 그러니까 계속 지연시키려고 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 스토리를 들으면 사실이든 아니든 이 스토리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헌법재판관이 계속 다음에 합시다라고 해서 문영배 재판관이 고성이 왜 나왔느냐? 그만합시다. 이제 4월 4일이 끝인데 마지노선인데 이제 4월 4일은 선고해야 됩니다. 이게 고성이고 그 다음 날 평의를 해가지고 자 이제 이 4일날 이 선고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예. 오늘 이 강찬호 논설위원 글에 소위 말하는 야마가 뭐냐면 문영배 재판관이 아직 선고를 하지 말자라는 반대하는 재판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지금 밀어붙였다라는 뉘앙스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이든 아니든
이 얘기를 보수의 어떤 사람들이 볼멘 소리를 하니까 지금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네. 저거는 볼멘 소리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볼멘 소리를 왜 4.18 선거하냐. 내부에서도 반대를 하는데 이러면서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볼멘 소리를 하니까 썼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 4.18 선거하는 게 왜 불만스럽겠습니까? 인용되니까. 인용되니까 불만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불만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보수 쪽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 뒤집어서 계속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가면은 결국은 뻔히 아는 거다 인용된다라는 것을. 그러면 인용되는 걸 지금 이 시점에 뻔히 안다라면은 윤석열도 그렇고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당연히 이제 양론이 부딪히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일단은 1차 방어선은 일단은 합리적으로 포기하고 2차 방어선에 집중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할 개연성도 그러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그러네. 용산에 출입 기자들 많지 않습니까? 성공 메시지 준비하고 있는지 아닌지 저는 뭐 직접 출입을 하지 않으니까 한번 기자들이 물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아크로비스타에 김건희 이 원래 코바나 콘텐츠 출신 그 행정관들 몇 명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최근에 아크로비스타 왜 갔는지, 거기에서 뭘 했는지 이런 걸 좀 취재할 수 있으면 내놓고 우리는 이제 흔적을 가지고 추적을 해보면 그 이유를 좀 따져보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게 이제 필요하고, 이게 뭐 분석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저 성공 메시지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물어보고 절대 아니다라면 아닌 대로,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거를 뭐 설마 이걸 이제 공개를 할 수야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취재했던 내용을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고 지금 하여튼 윤석열이 받아들이고 포기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 이유는 윤석열 때문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세력 때문도 아니고 김건희 때문일 것이다라는 이제 추론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 지금 바깥에 외부에서 막 죽으나 사나 윤석열 끝까지 이제 복귀 외치면서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선거 결과도 한번 보십시오. 네. 이 민심이란 게 이미 결정이 난 것이지. 그럼요. 억지 춘향격으로 끼워 맞춘다고 사람이 모입니까? 그렇죠. 다 끝이 났다는 게 뻔히 보이는데 여기에서 끝까지 너 공성전에서 그러면 이 사람 바보도 아니고 바깥에서 밀어주는 세력도 없는데 지 혼자 죽는데 거기에서 그렇지. 그리고 내란죄에서 사형 나올 수 있는데 매우 현실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국가관이 뭐 철저하거나 애국심이 있다거나 이게 아니고 오로지 자기 장사하는 사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이것만 갔는데 끝에 마지막에 몰렸을 때 정말로 우리가 진짜 집단적 행동을 하는 뭐 수괴들이 마지막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섰던 뭐 이런 장면이 저는 영화에서 여러 번 본 것 같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로 내일까지 상황을 한번 보시죠.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8대 0을 추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법리에 충실할 때 당연히 8대 0이고요. 헌법재판소 안에 저는 일부 재판관들이 이견은 보인 건 좀 맞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늘어졌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7대 1이다. 그럼 그 한 명이 소수 의견으로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무슨 뭐 감사원장 탄핵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인데 혼자서만 다른 의견 낸다.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는 8대 0으로 저는 정리하는 과정이 좀 길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윤석열 정권의 파면을 예감한 내부자들이 있죠. 그게 누구냐? 이복현 금감원장. 벌써부터 먼저 사표 쓰고 지금 이러면서 일어난 도망가려고 거야. 하고요. 또 방통위의 조성은 사무처장 네. 또 하고 일어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권 실세에서 그동안에 참 그 실무적으로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서는 아무도 없으니까 본인들이 제 살 길 찾아 지금 가고 있는데, 그분들의 움직임이 제가 생각하는 8대 0의 그건 제 추론이고, 그 추론을 직감한 당사자들이 먼저 자리를 비켜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바로 권력이라고 하는 정말 그 여리고성 같은 그 성이 그냥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저는 지금 이 윤석열이 쌓아놓은 권력의 허상이 이제 무너지고 있다. 그게 이제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확인이 될 것이고, 확인되면 윤석열이 뭐 하루를 버티든 열흘을 버티든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추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전 별로 그건 걱정 안 하고, 국민들이 더 큰 여론으로 지금 헌재를 더 압박하고 이 윤석열의 내란에 대한 진압 의지, 헌법소 의지를 저는 더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제가 볼 그렇게 때도 생각합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미 윤석열의 뭐 그나마 남은 그 다 부서진 성벽도 무너지고 있는 게,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물론 기분 나쁜 사설입니다. 여기서 이는 이제 이재명 대표인데, 이재명 대표 재판 사실상 신용만 내겠다는 판사들, 뭐 이런 제목의 사설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2차 준비 기일에서 첫 재판을 5월 20일에 열기로 했는데 이게 너무 늦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늦게 잡냐?
이거 벌써부터 쉽게 얘기하면 이거 다 사법부가 얘기하면 네, 사법부가 눈치 본다 이제. 벌써부터 이재명 대표 눈치 보면서 미래 권력한테 줄 네, 섰다. 그런 얘기를 지금 조선일보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설의 내용은 이제 말할 가치가 없으니까는 그렇죠. 말을 안 하겠지만은 이런 사설을 지금 왜 쓰겠습니까? 그렇지. 이런 사설을 지금 왜 쓰는 거예요? 윤석열이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이미 당사자들이 더 잘 알아요. 네, 이미 직감적으로 알아. 이미 운명은 끝이 난 거예요. 이미 기울었다. 네. 이 정권의 이것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내일 끝나기 때문에 끝난 그 끄트머리에서 정말 이럴 거야? 이러면서 당신들까지 이럴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의 불안함을 네. 이복현의 사표와 조성은의 사표를 보면서 지금 보면 마음의 안정제를 가지시면 이복현의 됩니다. 사표, 조성은의 사표, 그다음에 지금 취재하신 내용, 정기환 대표 취재하신 내용, 그리고 비슷한 시점이네 보니까 제가 봉지욱 기자의 윤석열 하야 발표 가능성이라는 요거는 어느 정도 이제 취재가 된 건데 그거를 하야 발표 가능성이 이제 뒤에는 본인의 분석이야. 하야를 하면서 공선전을 벌일 것이다. 뭐 이렇게 뒤에 추정을 하는데 하야를 하려면 메시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를 쓰는데 그게 하야인지 네. 승복인지 어떤 메시지를 쓰고 있는 게 포착이 됐구만. 제가 포착이 됐어 지금 보니까. 어제 이제 네, 네. 거의 비슷한 시점이야. 네. 짧게 추임새를 네. 놓고 말씀하시면은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밭글도 네. 어제 제가 본 거는 오늘 오전 10시에 하야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뭐 내일 그렇지. 오전 10시에 하야 기자회견을 네.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오늘 한다는 얘기도 있고 내일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오늘 한다는 거 벌써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하야를 할 것이다 말 것이다 이 부분은 뭐 제가 이제 취재한 영역이 아니어서 저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뭡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모든 것을 그냥 수용한다 이렇게 이제 승복 메시지를 낸다는 거 어제 봉지욱 기자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아, 혹시 그래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느냐라고 하니까 본인은 뭐 정보가 있다 없다 이렇게 자고 이제 소통은 했는데 자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저는 뭐 취재한 걸 오늘 처음 말씀드립니다만 자 조금 전에 이복현이 그만둔 이야기 하셨죠. 예. 그리고 지금 수사기관 정보기관이 가장 빠르게 지금 이 상황이 뭔지 사태 파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제가 알기로는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경찰 정보 라인이 최종적으로 제압한 탄핵 인용과 뭐 여부에 대해서 올렸는데 그 내용은 7대1로 올라갔고 다만 7대1이라고 하기는 확정을 하기는 어렵고 8대0의 가능성도 있다. 인용은 확실시 된다라는 걸로 보고가 됐다는 것을 검찰 내부 정보를 갖고 있는 분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아. 그분은 저하고 뭐 소통을 하는 게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런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 왜 그러면 어저께 이런 상황을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했겠느냐. 검찰도 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내일 그러면은 기각되는지 인용되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검찰이 뭔가 계획을 세울 수 없다. 그 이복현은 왜 갑자기 그러면 저렇게 하면서 사표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또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 뭔가 나름대로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서 도모하는 게 있을 것이다. 예. 그럼 심우정은 지금 이제 오늘 어떻게 할 거냐. 내일까지 지켜보겠지만 내일 오후에 심우정이 어떻게 할지. 심우정 사표 냅니까? 아니면 걔대로 끝까지 버티면서 자기가 이번에 60일 이후에 있는 대선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선 관리 검찰이 뭐 제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할 건지 나 잘 모르겠어요. 심우정은 사실은 근데 딸 때문에도 지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쉽지 않아. 매우 딸 민감하게 때문에도. 돌아가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네. 윤석열이 공성전을 할 것이다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가 보고는. 그리고 그 취재가 바깥에 누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나왔다는 건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복현은 자 사태 그리고 지금 뭔가 심우정한테 보고된 것도 안 되는 거야. 7대1 또는 8대0 될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 윤석열을 감싸고 있던 세력들 또는 권력기관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잖아요. 그러면 심우정의 거취 어떻게 할 거냐. 당장 좀 더 나가면 한덕수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일 만약 인용이 되어서 다음 주 초에 한덕수 최상목이 탄핵되면 100% 인용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람들은 그럼 버티고 있을까요? 대선 관리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통합을 위해서 윤석열 파면됐으니까 대선 관리 한덕수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걸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그러면 버티고 파면되는 게 탄핵되는 게 나으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주범에서 종범의 위치로 옮기는데 나 그냥 사퇴할래. 최상목도 사퇴할래. 이것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다. 이 부분은 제가 취재된 것이 아니라 이런 흐름들과 팩터 몇 가지를 조합해보면
내일 윤석열 파면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검찰총장과 한덕수, 최상목의 거취 문제도 매우 민감하게 이 상황을 봐야 한다. 그래서 수구릴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저는 보는 거. 그거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야 하지만 정치판이라는 것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결행할지도 모른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속보 나온 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대법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고요. 권오수 전 회장 등 주가 조작범들에 대해서 다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아직 안 빠져나간 사람이 있죠. 예. 김건희 씨는 이 모든 거에서 빠져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의 PC를 뉴스타파가 확보를 했대요. 통으로 확보를 했더라고요. 예, 통으로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5시부터 지금 보도를 시작하겠다. 너무 많기 때문에 무슨 70기가? 전화 녹음도 다 취재력도 높이 평가하고요. 네. 제가 본 기자하고 매우 가깝게 네. 지내는데 또 그것의 출원이 어딘지도 저는 뭐 대충 짐작을 하는데 대단하긴 하다.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취재를 열심히 하는 기자에게 누군가 이 PC를 그대로 줬다라고 하는 걸로 볼 거냐. 아니면 이것이 건네지는 과정에서 뭔가 우리가 모르는 계산들이 깔려 있을 수도 있다. 아, 그럼요. 자, 이겁니다. 한겨레 신문이 한 번씩 단독하는 것, 그리고 주진우 기자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저대로는 이제 추정의 근거들이 있긴 한데. 아이, 주는 쪽에서는 나름의 정치 사회적 의도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자, 그 사람들의 이익도 있고. 자, 그런데 이제 네. 그것은 우리가 취재하는 영역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는 알 권리 차원에서 이제 모르지. 가야 되는 거지, 예, 당연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예. 무너지고 있는 신호인데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명태균 PC의 핵심은 뭐냐? 예. 그건 김건희잖아요. 윤석열은 끝났으니까. 그러면 검찰이 지금부터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김건희 아마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자기 조직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제 가능성도 열어놓고 본다면 몇 가지 사건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는 이게 뭐야라고 하지만 연결해서 보면 이 흐름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뇌피셜이다. 이렇게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끝도 없이 나올 것 같습니다. 끝도 없이. 끝도 없이 나올 것 같고요. 양평 고속도로는 아직 제대로 조사도 안 됐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 마약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제대로 조사도 안 됐고, 인천 세관 수사 외압하고도 다 연관되는 그렇죠. 거죠. 그 최혜병 수사 외압. 최상병 사건도 그때 뭐 800에 7070 이 누가 전화했는지 김건희인지 윤석열인지 뭐 한도 끝도 없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나올 것 같아요. 여당 정치인들까지도 좀 아무도 지금 예. 뭐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본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고요. 놀라 까무러칠 만한 것 아니 매우 충격적인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 그렇죠. 많이 드러날 거예요. 제가 김건희 주변에서 취재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겁이 나서 공개를 못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사실들이 많이 드러날 것이고,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범법 행위야라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이 사람의 행동 패턴에서 오는 엽기적인 그렇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건데 그렇습니다.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예. 용산 대통령실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든 아니면 정말로 진실을 폭로하겠다는 공익적 자세 때문에 나오든 엄청나게 나올 것이다.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니 예. 좀 더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엽기적인 행각이 나올 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지난 2년 반 거의 3년 동안 뭐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부터 생각하면 한 4년이 넘죠. 그동안 윤석열을 가든 형태로 옹호하고 아부했던 인간들, TV조선 앵커였던 신동욱이 지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박정훈 의원도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이 어떤 집단인가, 그리고 조선일보가 어떤 집단인가, 라는 거를 진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네. 도대체 조선일보가 어떤 짓을 했길래 김건희의 육성으로 목숨을 걸고 폐간까지 하겠다고 하는 건지 그냥 궁금해요. 그렇지. 어떤 일을 했길래 아니, 작용과 반작용이 조선일보 있을 텐데. 김건희, 도대체 한동훈 김건희 뭐가 있길래 너무너무 궁금해. 그리고 조선일보는 그러면은 뭐 일방적으로 당할 일만 했을까?
조선일보는 피해자일까? 조선일보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가해자였거든요. 한동훈은 뭐 피해자인가? 한동훈은 나쁜 짓 안 했을까? 내부 분위기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언하고 나서 선포하고 난 뒤에 자기 부하들을 지금 어떻게 죽이고 있습니까? 어떻게 죽이고 있어요? 김용현을 비롯해서 그렇지. 거기 소위 말하는 이제 공범자들. 그렇지. 지는 살려고 남은 다 죽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남아있는 용산의 대통령실 직원이 윤석열을 위해서 멸사봉공한다고요? 그렇지. 돌았습니까? 그러면 그 바깥에서 변론해줬던 분들은 윤석열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짜 값싼 동정은 할 수 있지만 저 사람하고 정책 생명을 같이 하겠다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돌았습니까? 그렇죠.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마치 거대하게 공성전을 펼치면서 싸워서 한번 이겨보겠다. 같이 싸울 놈이 없는데 바깥에서 세력이 없어 세력이. 세력도 없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 다 자기 이익 때문에 정광훈이가 윤석열 죽고 나서 편든다고요? 돈 되면 편들겠지. 이념적으로 편든다고요? 국가, 애국, 민주주의 때문에 제가 편을 든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국민들이 왜 안 싸워 해서 민주당은 그래도 정치판 아니니까 현실과 그리고 이상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하지만 정반대로 국힘은 어떻게 하면 국힘은 이자들이 나서가지고 국민들을 선동질을 하고 있고 그렇지. 거기에서 정말로 날품파리처럼 다 모아놓고 하는 여기는 이익 때문에 다 뭉쳤는데 국가도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윤석열 주변에서 싸움을 이끌어 가냐고요. 그걸 냉정하게 직시하면 윤석열은 이미 끝이 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최대 128만 원의 인터넷 비교원의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48만 원이고요. 휴대폰 구입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이고요.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성능은 거기서 거기죠.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액 100% 현금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타사보다 사은품 혜택이 적을 때는 차액의 150%를 보상해드리고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 가능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인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도 드립니다. 최경영의 정치본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 그리고 정교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